신체 손상에 대해서 그 차명주 전 선수, 현재 그 한국 야구위원회 육성위원으로 계신데요. 예. 차명주 위원님의 그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연구원님께서 이 FA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많이 긴장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FA 미아가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제가 그 미아이기보다는 제가 야구했듯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이제는 재활센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전에 계약금 좀 많이 땡겨가지고 미리 FA 대신에 보상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우리가 투구 동작하고 손상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예전에 이런 손상에 대한 부분은 이런 수술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게 투구 동작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재밌는 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는 뭐 알다시피 다 아시니까는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왜 타고난 선수들만 왜 손상 없이 야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타고나는 거는 뭐 부모님 주신 좋은 신체만 것 같고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지금까지 있는 것인데,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마추어 특히 이제 유소년 야구에서 어린 친구들이 처음부터 야구에 접할 때 이제 배우는 게 공을 눈앞에서 놔라, 아니면 뭐 위에서 아래로 던져라. 과연 공을 위에서 아래로 던졌을 때 우리 아까 유재강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이제 나중에 제하고 실험을 하겠지만 얼마만큼의 리스트 포인트를 앞에 갖다 놓고 던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공을 이런 어린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에 빠지다 보니까 공을 위에서 아래로 던져라 하다 보니까 그런 마저서 전해 내려온 비법으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그런 동작에서의 실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커가면서의 이제 동작에서 계속 부상과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할 때 좀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는 것 같다 어린 친구들한테 좀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상의 원인은 보통 과사용과 피로누적, 잘못된 동작, 그 다음에 좌우 근육의 불균형, 골격의 변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 예방을 위해서는 예전에는 손상 부위에 대한 집중적인 보강 운동이었었는데 요즘은 견갑골 운동에 대한 부분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견갑골 안정화 운동에 대한 부분이 제일 지금 하도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어 운동과 이제 유연성 운동과 하체 보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의 이 견주관절의 주요 손상을 보게 되면 이제 어깨 같은 경우는 상부관절 와순, 요즘 많이 듣는 스냅이라는 병이고요. 그 다음에 회전근개, 그 다음에 내적 충돌 증후군, 그 다음에 경관절 전방 탈구, 이런 순서대로 지금 선수들이 어깨 부상에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엘보 같은 경우는 내적 측부인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선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OCD라는 이 박리성 골염에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프로 선수들한테는 이제 외관 신정 과거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2001년부터 2006년 기간 동안에 이 건국대병원에서 이 490명의 야구 선수들이 손상에 의해서 이런 치료적 목적으로 찾아보면 106명의 중학교 선수와 216명의 고등학교 선수, 그리고 168명의 대학교 선수들을 이렇게 분표를 하고 있고요. 포지션별로 보게 되면 투수가 433명을 갖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손상에서 있어서도 이제 슬랩이 가장 97명의 선수들이 슬랩에 의해서 진료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커브, 그 다음 방카르트 이런 순으로 되며, 이제 어린 선수들한테 리틀리그 숄드라고 해서 이 어른으로 치면은 뼈가 벌어지는 그런 병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엘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MUC에 대한 병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UCL 쪽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보통 이게 이제 MCL로서 저희들이 이런 수술을 하고 나면 이게 더 선수들한테는 강화가 된다고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착각들을 좀 버려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숄더 인저리의 나이를 보게 되면 대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차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고, 로테이터 커프 같은 경우는 뭐 대학생들부터 해서 중학교까지 여러 분포들하고 이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보 부상자들을 보게 되면 이 OCD가 많은 거는 이거 중학교 학생들이 많은 이유는 OCD라는 거는 이 성장기에 있어서 제일 많이 오는 병이기 때문에 MUCL은 뭐 대학생이 많을 수 있겠지만 이 OCD 관련해서는 중학생들이 제일 많은 이유는 이게 성장기에 있어서 이 과도한 성장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잘못된 투구 동작을 하게 되면 이런 OCD가 온다는 것에 대한 이런 자료입니다. 포지션별로 보게 되면 아웃필드나 뭐 인필드, 피처 이렇게 보면 이 스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투수들보다는 야수 쪽에 좀 더 많은 분포들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수들 같은 경우는 정확한 동작을 마운드에서 취하고 던지기 때문에 스텝에 노출이 좀 덜 되지만은 야수들 같은 경우는 불안정한 동작에서 많이 던지기 때문에 이런 동작에서 오는 것으로 인해서 스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테이터 커프 같은 경우는 회전근 바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포도가 고루고루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엘보 손상자들을 보게 되면 지금 분포도를 보게 되면 이제 OCD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이제 인필드 쪽에서 많이 오고 있고, 이 OCD가 인필드 쪽에 많은 이유는 이 던지는 동작에서 불안정한 동작이 한 동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안정한 동작에서의 생기는 것 때문에 이런 OCD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MUCL 같은 경우는 역시 아웃필드도 많이 생기고 피처들도 많이 생기고, 아웃필드가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왜 이 친구들이 많이 생기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인필드보다는 큰 동작에서의 송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아웃필드에서도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투구 동작을 보게 되시면은 손상 부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나 이 회전근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 선수들한테는 크게 발생하지 않지만은 아마추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잘못된 투구 동작으로 인해서 이런 회전근개 손상이라든지 어깨 관절 탈구라는 이런 병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를 보시게 되면 스텝이라는 손상은 어느 동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한 동작에서만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 스텝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 인대나 힘줄 손상 같은 경우도 이 악셀레이션에 걸릴 경우에만 오는 경우지 다른 경우에는 잘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투구 동작이라는 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가는 동작 중에 스타트가 잘못되게 되면 그 중간에도 잘못되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할 때가 중요하다는 것 갖다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투구 동작의 역할을 보시게 되면 후방 쪽과 전방 쪽이 있지만 강한 작용을 하는 것은 전방 쪽이고 약한 작용하는 것이 후방 쪽인데, 공을 던질 때는 이 후방 쪽의 근육이 많이 잡아줌으로 인해서 앞쪽의 강한 부분을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이 견갑골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구 동작 시 문제점은 강력한 구질에 공을 던지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가속력과 가속도와 코킹에 의해서 많이 생기고, 또 반대로 감속을 하는 단계에서 엄청난 가속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하도가 되고 있는 것은 과사용에 대한 문제인데, 이 과사용에 대한 문제가 얼마만큼의 투구 동작을 잘 가지고 있느냐와 못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과사용이 득이 될 수 있고 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의 투구 동작을 잘 배워둔다면 이 과사용인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랩 리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남용인데 얼마만큼 공을 많이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병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익스텐션 할 때 과도하게 외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을 던질 때 있어서 얼마만큼의 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음 부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텝은 보통 이렇게 4단계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병원에서 하는 보통 실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스텝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의사분들께서도 정확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발병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논문으로 발표된 게 없습니다. 이 스텝에 이제 수술하는 부분을 갖다 잠깐 넣어놨는데요. 이 앞부분이 여기가 찢어져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봉합하는 수술입니다. 찢어진 부분을 떼어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터널을 뚫어서 이제 묶어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겉으로 외상을 입으면 꿰매듯이 결국은 속을 갖다가 이걸 꿰매는 겁니다. 이제 저 이두박근 장두를 갖다가 다시 연결시켜서 어떻게 보면 꼬매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깨 수술을 하게 되면 선수 생명이 뭐 많이 그만둔다고도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술을 해서 문제가 아니고 투구 동작에서의 잘못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술 이후에 복귀하는 게 좀 작습니다. 이제 왜 그런 슬랩이라는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트 코킹에서 볼 릴리즈 들어갈 때 보통의 좋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손이 자기 머리 뒤에나 귀 뒤에서 포인트들에 들어갈 때 항상 이렇게 잡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회전력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보통의 선수들이 이렇게 손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잡아주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슬랩에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엘보 쪽에 문제가 생기는 병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슬로 비디오를 요즘은 기술이 좋다 보니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부상을 입었던 경력에 있던 선수들이 보시면 이런 선수들이 얼마만큼 레이트 코킹 시 손을 머리 뒤에 잘 잡고 레이트 코킹 시 손을 팔꿈치를 집어넣을 때 손을 얼마만큼 머리 뒤에서 잘 잡고 들어가 주냐에 따라서 부상에 노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볼 릴리스 포인트에 가게 되면 보통의 선수들, 좋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팔꿈치도 자기 어깨보다 팔꿈치도 나와 있겠지만 손은 또 팔꿈치보다 더 나오거든요. 이런 동작들에 있어서 선수들마다 던지는 스타일들은 다 던질 수 있지만은 아까 우리 유재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릴리스 포인트가 얼마나 예민하기 때문에 팔이 펴지는 동작에서 항상 일정하게 공을 던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제구력이 좋아지는 거고 로케이션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보통에 이제 좀 안 좋고 어깨를 다치는 선수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왼쪽 어깨라든지 오른쪽 어깨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왼쪽 어깨가 오른손 투수의 경우에 왼쪽 어깨가 떨어질 경우에는 보통 릴리스 포인트에 들어가게 되면 팔이 다 안 펴지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팔을 덮는 친구들은 어깨 쪽에 부상을 많이 입고요. 여기서 팔이 펴지는 친구들은 팔꿈치 쪽에 부상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을 위에서 아래로 던질 수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이 여기 지금 머리 뒤에 있다 보면 이 손이 눈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 원을 그려서 바깥으로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릴리스 포인트에 가면 바깥으로 회전력에 의해서 손이 빠지기 때문에 이거의 공을 눈을 앞에서 놓을 수가 없는. 그런데 이제 이런 아마추어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말로서 전해내려오는 비법을 사용해가지고 선수들한테 이런 방법을 많이 쓰게 합니다. 공을 눈앞에서 놔라. 도대체 눈앞에서 놓으면 몇 미터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선수들이 항상 그런 쪽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던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반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머리 뒤에서 반원을 그려서 나가는 팔 동작에 회전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동작에서 있어서 얼마만큼의 제구력과 부상 방지와 그 다음에 스피드가 결정나기 때문에 그만큼 축을 얼마큼 세우냐가 또 중요하다는 것을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강현 선수가 2007년도에 입단했을 때 자기의 최고의 강점이 공을 위에서 아래로 꼽는 게 자기의 제일 강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2014년에 와서 저렇게 팔을 내렸을까요? 결국은 이 친구가 메이저리그를 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친구는 슬랩이라는 병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선수를 받기 전에 항상 메디컬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메디컬 테스트에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슬랩이라는 병이 한번 발생을 하면 낫지가 않거든요. 유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즌 때마다 다른
뭐 핑계를 댔으라도 내려가서 다시 재활을 해서 복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슬랩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단계로 따지면 우리가 3단계에서 4단계를 가게 되면 보통 수술을 권유를 하는데 이 김강현 선수 같은 경우도 거의 2단계에서 한 3단계 정도는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을 던질 때 보면 예전에는 이제 컨트롤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을 던지는 포인트에 갔다가 다시 결국은 던질 때는 무릎이 뒤로 가기 때문에 리스트 포인트가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자기 어깨 라인보다 앞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리스트 포인트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커브나 이런 표를 던지게 되면 원반도 우선 공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체 중심이 자기가 공을 던질 때 포인트에 자기 복숭아뼈 위에 무릎이 포인트에 왔는데 결국은 던질 때는 자기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자기 복숭아뼈 무릎이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자기가 던져야 되는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구력이 정확할 수가 없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4년에 와서부터 그 전부터 바꿔왔겠지만 2014년에 왔을 때는 상체를 완전히 세워주고 무릎도 뒤에서부터 앞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던져주게 되고 거의 상체도 이제 수직과 수평에 가깝게 맞추려고 하는 이제 이런 동작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상을 방지해야 되고 그만큼 리스트 포인트를 앞으로 빼내기 위해서 이런 동작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로테이터 커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이 삼각건 속에 이제 우리 4개의 회전근이 있는데 이 부분이 건이 찢어지는 게 이제 로테이터 커프인데 이제 건은 근육과 뼈를 연결해주는 브릿지고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이 건이 조금 끊어졌을 경우에는 결국 복귀하기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계속되는 통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에서는 거의 이 로테이터 커프를 조금씩은 다 가지고는 있지만은 이 발병하는 투수들의 보통 보면 코킹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과도하게 이렇게 코킹을 시도하기 때문에 어깨보다 발꿈치, 손이 밑에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같이 올리다 보니까 어깨의 관절이 눌리다 보니까 이 극상근이 찢어지는 경우가 이게 있는 선수가 이제 최근에 수술한 친구 중에 지금 복귀를 못하고 있는 이 정병두 선수를 예를 들은 이유는 이 친구가 결국은 수술이 잘못되거나 재활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투구 동작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상해서 지금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다시 복귀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가 케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프로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런 투구 동작을 3D 작업을 해서 이 선수의 문제점이 뭔가를 서로가 의논해서 찾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투구 동작을 갖다가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합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기주 선수 같은 경우도 수술을 했지만 이 왼쪽 어깨가 오픈이 될 때 미리 팔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이런 동작이 올 수가 있고요. 경관절 탈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보통 슬라이딩을 하면서 많이 오지만은 이 특이하게도 손민환 선수가 이게 습관성 탈구를 조금 있어서 예전에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도 좀 각성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어린 선수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허슬플레이하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뛰어가나 슬라이딩하나 차이는 뛰어가는 게 더 빠른데 굳이 그런 모습에 의해서 어린 선수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결국 어린 선수들도 저런 것으로 인해서 부상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한 번쯤 프로 감독님들도 한 번쯤 생각해서 선수들한테도 저런 걸 자제시켜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뭐 태그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경우면 슬라이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굳이 저렇게 뛰어가는 게 더 빠른데 굳이 그 슬라이딩을 하는 이유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팀에 있어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동주 선수도 뭐 이거는 투지를 보여준 것보다는 그만큼 슬라이딩 연습이 안 돼 있던 친구가 저런 1루에서 슬라이딩을 하다가 탈골이 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런 부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들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적 충격 증후군 같은 경우는 원인이 많고 또 이 선수들마다 이게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이렇게 견갑골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관절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구 동작을 많이 하는 선수들한테는 이게 올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견갑골 안정화 운동을 안 하게 되면은 이런 팔꿈치나 어깨 부상에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는 항상 너무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됐다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항상 그 관절에 늘어나 있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인식할 때는 나는 다시 원위치로 왔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늘어져 있어도 나는 다시 원위치로 왔다는 이런 인식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거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투수들한테도 많이 생각하지만 이게 공을 던지는 동작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데 이게 내전 검사인데요. 일단은 이제 얼마만큼 공을 많이 던지면 근육이 굳어가면서 왼쪽과 오른쪽의 변화가 이렇게 보시면 관절이 굳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내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슬리퍼 스트레칭을 통해서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으로 해서 저런 관절에 굳어가는 것을 다 막아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의 스트레칭입니다. 그리고 이제 팔꿈치 손상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꿈치는 우리의 뼈가 척골하고 요골이 있는데 이 두 뼈가 팔을 이렇게 펴고 있는 손바닥이 하늘을 보고 있을 때는 일직선으로 놓여 있지만은 이 팔을 돌리게 되면은 팔이 뼈가 위치가 X자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어린 선수들한테나 프로 선수들도 이런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좀 알고 있으면은 그만큼 부상 방지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측 측부인대가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 보통 수술을 하게 되고 보통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레 디키라는 선수는 왜 대단한 선수인가 보면 저보다 한 살 좀 작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인대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단도 저하고 같은 해에 했는데 96년도에 했는데 이 친구 1라운드 지명받을 때 원래 계약금이 75만 불이었는데 이 메디칼 테스트에서 인대가 하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이 7만 5천 불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메이저리그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변화구를 무성하게 던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인대가 없다고 해서 공을 못 던지가 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정확한 자세를 하게 되면 인대라는 건 뼈와 뼈를 연결시키는 브릿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좋은 자세를 가지게 되면 인대가 없어도 공을 충분히 던질 수 있다는 게 이 선수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측 측부인데 좀 지저분하게 보이시겠지만은 어떻게 수술하고 어떻게 진행되냐인데 여기 있는 이제 건을 자기의 보통은 던지는 쪽 반대쪽에 있는 건을 떼게 됩니다. 근데 잘못해서 이쪽을 떼게 되면 손가락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의사들이야 뭐 전문의이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쪽 걸 건드리게 되면은 손가락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 건을 떼서 보통은 한 20cm 정도 15cm 정도 떼게 되는데요. 이런 건을 떼내서 이 부분이 지금 인대, 요 희미하게 보이는 이 부분이 지금 인대가 끊어진 겁니다. 여기는 이제 뼈에 이렇게 터널을 이쪽으로 하나를 뚫고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나를 뚫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이게 팔자 매듭이라고 해서 팔자로 이렇게 묶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U자 형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빼내서 이제 여기 있는 조그만 자기 뼈를 하나 떼내서 요 안에다 집어넣어서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뼈가 이제 완전히 자라서 굳게 되면 자기 하나의 이제 인대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인대를 적합하고 한 번 더 봉합하고 2번을 봉합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뭐 스트롱이 돼가지고 공을 잘 던지고 볼이 빨라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어린 친구들한테는 좀 버려주는 게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 조금 인식해서 미리 수술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MUCL의 특징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을 던질 때 레이트 코깅에서 볼 리스트 포인트에 들어갈 때만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손이 기디에 있을 때 이 팔꿈치가 내 어깨보다 앞에 나오지 않고 어깨하고 이 팔꿈치 라인에 있는 경우의 선수들이 결국은 MUCL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장원준 선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제 던지다 그랬지만 결국은
이 팔꿈치가 자기 어깨보다 들어오지 않는 선수들이 결국은 이 MUC에 많이 노출이 되고 아까 말했던 스냅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처럼 팔을 완전히 펴는 동작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굽게 되는 동작을 하게 되면 MUCL은 잘 안 걸립니다. 왜냐면은 늦은 동작에서 팔이 펴지지만이 내측 측부인대가 손상을 입거든요. 이 친구는 타겟을 놓기겠지만 이 동작에서는 다시 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반대로 손이 반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팔이 안 펴지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인대 쪽에는 그렇게 큰 손상을 안 입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팔꿈치가 이 관절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여기서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만은 마무리 동작에서 이게 크로스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병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OCD가 온다든지 아니면 어른들한테는 VOS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동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권호준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투수고 대단한 투수지만은 지금 이 MUCL 수술을 3번을 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3번을 하는 동안에 3년 주기, 2년 주기, 2년 주기로 해서 지금 3번의 수술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 친구의 투구 동작은 그 어느 첫 때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이드를 던지려고 해서 던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코킹이 미리 이루어져 가지고 과도한 코킹으로 인해서 공을 던질 때 결국은 이 팔꿈치가 자기 어깨보다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이드로 던지는 것이지 결국은 이 코킹하는 동작이 늦었을 경우에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이드로 던지는 게 아니고 3쿼터로 던질 수밖에 없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3D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투구 동작을 갖다가 만약에 연구를 좀 했더라면 얼마나 이 수술을 3번씩이나 이 친구는 이제 4번을 하기에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대가 보통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건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 허벅지 걸 떼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기술이 좀 좋아져서 미국에서 이제 남의 인대를 갖다가 좀 붙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기께 이제는 더 이상 째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른쪽 어깨가 미리 열리고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릴리스 포인트가 가면 갈수록 뒤로 간다는 것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뭐 제가 해놓은 게 아니고 정말 시합 때 던지는 우리 요즘 기자분들이 사진 기술들이 좋으셔가지고 정확하게 찍어 놓은 걸 갖다가 제가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오른쪽 어깨가 얼마만큼 빨리 떨어지냐에 따라서 릴리스 포인트가 뒤로 간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 발보다도 앞에서 던지지만 얼마만큼 릴리스 포인트가 뒤로 간다는 게 특히나 이런 엄정 선수 같은 경우 158km를 던지지만 풀에서 안 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릴리스 포인트가 뒤에 가 있기 때문에 타자들 눈에는 그만큼의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OCD를 갖다가 이게 영상학적으로 했을 때 그냥 일반 CT를 찍었을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어른으로 치면은 이게 뼈가 개살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영제를 넣고 찍게 되면은 이렇게 터널처럼 이렇게 지금 보이십니다. 그리고 MRI를 보시게 되면 여기 손상을 입은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 전과 이제 수술 전에 이렇게 이제 OCD가 온 부분은 수술을 통해서 이제 조영제를 넣어서 이제 이게 뼈가 여기서부터 이제 자라고 있고 연골이 지금 보호막을 이제 다시 쳐서 이제 이게 재생이 구겨졌을 때 재생이 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동작에서 팔이 구워지는 동작에서 뼈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뼈를 때리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팔이 구워지는 동작에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보통 OCD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게 성장판이 거의 다친 선수들이라 거의 어린 선수들한테 발병하고 어른들한테는 뭐 10%도 발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에 오는 선수들이 요즘 저희들이 알고 있는 뼈조각 수술을 하게 되는 선수들의 특징들이 피니시 단계에 들어가면 팔이 저렇게 다 굳게 됩니다. 좋은 선수들을 보게 되면 팔이 다 펴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동작에서 이제 선수들이 좀 알고 접근해 주면은 부상 방지에도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는 이제 어떻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뼈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깨진 거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본 겁니다. CD를.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지금 뼈가 이제 깨진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거를 해서 다시 다 이쁘게 갈아가지고 다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쳐주고 옆에서 봤을 때도 여기 상완골에 이 뼈가 안 닿게끔 이렇게 수술을 다 해놓은 거에 대한 이제 사진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만큼 이제 투수의 경우는 하체가 53%를 차지하고요, 상체가 40%, 팔이 작용하는 거는 7% 정도밖에 작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르친 친구인데 처음에 투구 동작을 보시게 되면 하체를 쓰는 게 거의 없고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하체를 얼마만큼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린 선수지만 스피드를 낼 수 있다는 것 갖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친구는 이때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고요. 5개월 전에 115kg를 던졌지만은 이거는 정식 게임에서 137kg까지 던졌던 사진입니다. 이 때문에 얼마만큼 하체를 쓰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리리스 포인트가 앞으로 가고 얼마만큼 스피드를 낼 수 있고 정확성을 가질 수 있냐에 따라서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다나카 같은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인대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일본에 있을 때는 오른쪽이 많이 처지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자꾸 세우려고 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대에 무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자기 투구에 대한 걸 갖다가 미국에 갔을 때는 이런 3D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동작을 보게 돼도 팔이 펴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팔을 구부리면서 자기 팔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라인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미국에서 실험한 결과처럼 로저 클레멘스가 상체가 세워졌을 때 축이 다 완전하게 세워졌을 때 리리스 포인트와 축이 죽었을 때 리리스 포인트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축을 세우고 던지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리리스 포인트를 앞으로 뺄 수 있냐에 대한 설명을 해두시고 이런 동작으로 인해서 부상에서 노출이 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이 이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제 꽂혀 나간다는 것이 이제 이거 이제 조금 좋은 예로 이제 견갑 이제 공을 던지게 되면 이렇게 견갑골이 들려 나가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4개월의 재활을 통해서 이런 원위치 시키게 되면 그만큼의 부상에서 노출이 작아진다는 것 같다가 이런 운동을 통해서 좀 해줘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이런 이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갖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는 넘어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게 원래는 1시간짜리인데 우리 정재승 회장님께서 20분에 끊으라고 해서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회전근개 운동만으로서 했을 때 견갑골의 변화가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사진이고요. 이거는 견갑골 안정화 운동을 4개월간 실시했을 때 이런 안정화를 찾는다는 걸 갖다가 보여드리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구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 친구가 구력으로 인해서 이런 오른쪽 견갑골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친구가 잘못된 투구 동작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견갑골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갖다 설명드려요. 결국은 야구를 2년 했다고 하지만은 이 친구가 야구를 2년도 못한 친구거든요. 근데 이만큼의 견갑골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어깨와 팔꿈치에 부상을 입는 겁니다.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좀 궁금한 거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강윤기 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김병문 감독이나 한대하 전 감독한테 여쭤봤었는데요. 이번에 하나이글스의 송강민 선수가 팔꿈치 충돌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생겨서 지금 일본 엔트리에 말소가 되었는데 이 팔꿈치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팔꿈치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는요,
프로 선수들한테 좀 잘 안 생기는 병 중에 하나고, 아까 그 팔꿈치 충돌 증후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비트님 동작에서 오는 병이고, 그 다음에 그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이게 VOS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공을 던질 때 뼈와 뼈 사이가 계속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발구스하기 때문에 뼈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자꾸 뼈가 닿이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돌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관절과 관절 사이가 많이 여유가 없다는 것이고, 그만큼의 또 뼈가 조금 자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떻게 보면 VOS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깨지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이 발구스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 뼈를 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충돌 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깨지면 아까처럼 이제 수술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게 맞닿이게 되더라도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면 수술을 하지만은 이게 닿이더라도 통증을 안 느끼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충돌 증후군이라 하지만은 결국은 이게 관절이 맞닿이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충돌 증후군이라 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병원에서 따진다고 하면 이게는 VOS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과신전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게 충돌 증후군, 결국은 충돌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통증은 있지만은 그런 뭐 뼈가 깨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충돌 증후군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회장님께 말씀드린 한 4시간짜리로 저희 촬영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마지막 핫솔루먼